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소년, 재훈이가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주변 세계에 대한 질문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너는 정말 천재야. 나는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철학 섹션에서 존 로크의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그는 로크가 주장 한백지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재훈이는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의 지혜가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선천적 지식이 없었고 지금의 자신이 되기까지 어떤 경험이 쌓였는지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는 유년 시절에 대해 기록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억 속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모와의 산책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연을 거닐며 나무, 꽃, 그리고 작은 곤충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경험들, 이러한 경험이 자연에 대한 그의 첫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돌을 뒤집어보며 벌레들을 관찰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러한 경험들이 자연의 복잡함과 신비함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만난 친절한 수학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하였고 재훈이는 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수학적 사고력을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의 여러 추억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우정과 갈등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고 감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많은 이야기와 모험들은 공감 능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친구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화해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사건은 그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때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과학 경진대회에서 아깝게 탈락했을 때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그에게 끈기와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실패 경험들이 그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재훈이는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존 로크가 말했던 백지설이 자신의 인생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인간 이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실감한 재훈이는 이제 자신이 받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훈이는 백지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우리 모두가 겪는 모든 경험이 한 장이 백지를 채워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고 각자가 백지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평온한 바람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처럼 늘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세상이 지금과 같아야 한다고 믿었기에 모든 일상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광장에서 갑자기 커다란 붉은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깃발에는 변화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을 중앙을 지나가는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행렬을 이끄는 이는 마을 밖에서 온 신비로운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이벤트의 전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그녀의 주장을 듣고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진리에 눈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외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말이 점점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특히 마을의 젊은 화가인 줄리엣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줄리엣은 늘 같은 풍경과 인물만을 그리던 자신의 그림들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변화의 단초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전도사는 줄리엣에게 사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을 마주하고 충실성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건은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을 뒤바꿀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로 인한 새로운 진리로 나아가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 전도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줄리엣은 매일같이 광장에 나와 캔버스를 펼치고 그날의 하늘, 사람들의 얼굴, 그날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기존의 회화법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변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점차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농부는 더욱 효율적인 농법을 연구하고 시도하였고, 음악가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작곡하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한 바람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혁신이 바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줄리엣이 충실성을 간직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힘은 이렇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음을 이 마을은 증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 구석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오래된 철학적 개념이 작은 커피숍 안에서 두 명의 친구 사이에 흥미진진한 논의로 펼쳐진다. 톰과 제리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하몬의 도덕적 상대주의가 두 사람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톰은 독서광으로 최근 읽은 하몬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 주제를 제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입을 열었다. 제리, 너는 도덕이라는 게 꼭 절대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해본 적 있어? 제리는 스콘을 입에 넣으며 눈을 찡긋했다. 그거야 당연히 누군가 항상 정답을 가르쳐줬으면 하는 편안함에서 오는 희망 아냐? 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하몬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도덕적 진리라는 건 문화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 다른 사회에서는 반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지. 제리가 흥미를 느낀 듯 의자에 기댔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볼게. A라는 문화에서는 매주 금요일 밤을 가족 모두가 함께 보내야 하는 신성한 의무로 여긴다고 하자. 그런데 B라는 문화에서는 금요일 밤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본다고 해. 만약 A의 사람과 B의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지. 왜냐하면 각자의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 맞는 말이야. 그러면 그런 상대성을 모두가 이해하면 도덕적 갈등이 줄어들겠네? 톰은 고개를 저었다. 꼭 그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과 수용하는 건 다르거든. 우리가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건 좋죠. 그것이 늘 수용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대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지. 제리는 톰의 말에 깊이 수긍했다. 그럼 우리는 어떨 때나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네.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대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는 말이구나. 맞아. 그래서 하몬이 강조한 건 우리가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를 찾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는 거란다. 두 친구는 그날 아침 자신의 세계관이 조금 더 넓어졌음을 느끼며 커피숍을 나섰다.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르쳐준 것은 단지 철학의 한 갈래가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이 지나가는 거리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금요일 밤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며 그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공통된 인간됨을 찾으려는 노력의 가치를 음미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스카라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스카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자주 산책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맥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오스카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궁금해하며 모였습니다. 오스카는 연단에 올라서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돈? 명예? 그는 잠시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자 오스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 안경을 하나 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안경은 가치계층 안경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오스카는 웃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셸러의 가치계층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다양한 계층이 가치를 경험하고 중요시합니다. 이를 감각적 쾌락의 가치에서부터 성스러운 가치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경을 쓰고 지난주에 있었던 감자의 날 축제를 한번 돌아볼까요? 사람들은 그날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며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첫 번째 계층, 감각적 쾌락의 가치. 여러분, 축제 때 우리는 맛있는 감자 요리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여기서 우리의 후각과 미각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스카는 손가락을 들어 두 번째 계층을 설명했습니다. 생명유지의 가치 축제는 우리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의 안위를 챙기는 시간이 되었죠. 그 자체로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오스카는 세 번째 계층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신적 가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 문화를 기념하는 전통 무용과 노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히 기도를 드린 순간을 기억합니까? 그 순간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과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스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위계적이지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스카의 설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평소 당연하게만 여겼던 축제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오스카의 이야기를 전하며 각자의 삶의 가치들을 조화롭게 가꾸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